안녕하세요. 박정원 플러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정말 눈에 확 띄는 그런 기사를 내놨죠.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 미국의 분위기는 최근에 갑자기 변했는데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사실상 많이 끝난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늘었거든요. 이 박정원 플러스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국 경제의 변속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른 겁니다. 정말 갑자기 무너진다 할 정도로 이런 변화가 나타나니까 이 화들짝 놀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엔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대로 중국이 그동안 부동산에 의지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다른 문제 하나로는 중국이 빚더미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변속 속도가 아주 빠른 겁니다. 이 빚더미로 인한 성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내일 성장할 걸 오늘로 다 끌어오기 때문에 내일 성장은 거꾸로 갉아먹게 되면서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쌓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시점이 오면 결국은 그 총합은 손해를 보는 게 빚더미로 인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장 심각한 건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진짜 문제가 심각해도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무려 6,400조 원 규모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35조 위안, 이 한국 돈으로 치면 0이 진짜 한없이 붙는데 이게 우리나라 1년 예산으로 보면 10배에 이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의 빚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배다. 이건 정말 아주 중국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파산은 안 시킨다. 중국 정부가 딴 건 몰라도 그건 막을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한테도 제가 되묻고 싶어요. 뭐냐면 빚이 이렇게 많아지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 사람으로 치면 64kg짜리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사실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절대 규모도 엄청나게 많지만 이 빚이 다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이 문제거든요. 모든 것이 부동산 거품 붕괴와 함께 급증을 했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죠. 지난 시간에도 얼핏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은 모든 것이 부동산에 의존해서 사실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중국 지방정부 세수 91%를 바로 이 부동산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써 나왔고요. 또 이 지방정부 예산의 44%가 부동산 사용권 매각 대금으로 충당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게 사실은 중국의 부동산으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부동산이 흔들리면서 이게 전부 다 빚더미가 된 건데 여기에다가 3년 지속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재정 지출이 평소보다 20% 이상 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방 정부의 어떤 빚이 한꺼번에 늘어난 겁니다. 이게 다시 사람으로 보자면 모래주머니를 원래부터 한 50kg짜리를 달고 뛰다가 64kg짜리 모래주머니를 얹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전에도 무거웠기 때문에 64가 50이었다 64면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니에요. 근데 지방정부가 한 10kg짜리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다가 갑자기 64가 됐다. 이러면 정말 뛰기 힘들거든요. 이게 이미 익숙해진 게 아니라 갑자기 64짜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주머니에 이 익숙해질 틈 없이 갑자기 펑 하고 늘어난 이 엄청난 이 무게 있는 모래주머니가 중국 경제 전체의 속도를 늦춘 거고요. 그게 경제를 느리게 뛰면서 이게 중국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 그리고 민간 섹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진짜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부채가 6,400조 원이라 해도 정말 천문학적인데 문제는 지방 정부의 부채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6,400조 원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더 심각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지방정부를 서로 경쟁시키면서 재미를 톡톡하게 봐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방정부끼리 싸우면서 경쟁을 하면서 성장이 더 가속화된 겁니다. 근데 지방정부가 경쟁을 할 때 뭔 수가 있겠어요? 더 많은 빚을 내서 더 빨리 성장하는 게 그동안은 묘수였던 겁니다. 이렇게 지방정부들이 자꾸 꼼수로 빚을 내서 성장을 하니까 중앙정부가 중국에서 이걸 깨닫고 빚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통제를 하면
지방정부가 말을 들었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무한 경쟁을 시켜서 어쨌든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경쟁에서 밀리면 중앙정부가 가혹한 벌을 주고 이기면 출세해서 중앙정부의 관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꼼수를 내서 빚을 내고 그걸로 성장을 가속화하면 더 출세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중앙정부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바로 그림자 금융 또는 특수 목적법인인 LGFB, 즉 이 지방정부 융자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방정부의 빚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중앙정부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몰래 빚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400조 원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는 이 빚이 그동안 꼭꼭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 중앙정부도 이걸 추산을 잘 못한다라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다만 천문학적인 규모일 것이다. 엄청날 것이다. 이런 추정만 있었죠. 그러다가 IMF 국제통화기금이 2023년에 추정한 금액이 드디어 나왔는데 그 금액이 무려 66조 위안. 어마어마하죠. 이게 우리 돈으로 치면 1경 2천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와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6,400조 원하고 합치면 최소한 1.8경 원. 이걸 넘어서서 지금 2경 원에 육박한다고 하거든요. 입이 탁 벌어질 정도인데 이것도 사실은 그림자 금융까지 다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2경 원 정도 된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일본의 국가부채 진짜 많다고 여러분 들어왔죠? 일본이 이거 빚 갚느라고 엄청나게 국가재정을 쓴다고 하잖아요. 전체 국가재정의 최소한 5분의 1에서 4분의 1을 이 빚을 돌려막는데 일본 정부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1경 원이에요. 1경 원.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는 그 천문학적인 빚이 1경 원인데 중국은 중앙정부 빼고 그냥 지방정부만 순수하게 갖고 있는 진짜 빚과 그다음에 숨겨진 빚을 합치면 2경 원에 육박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니 일본 같은 진짜 엄청난 선진국도 아니고 중국이란 나라가 어쨌든 경제 발전 단계는 중진국 단계에 있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이 빚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 예산의 37%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방정부는 지금 빚 갚느라고 허리가 끊어질 판으로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함이 생기죠. 지방정부가 2경 원이나 되는 진짜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이렇게 빚을 내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짓을 해왔던 것인가? 바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 것처럼 포장하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써왔던 겁니다. 왜? 지방정부를 서로 경쟁시키니까 진짜 미친 듯이 치킨 게임을 해왔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토목공사를 있는 대로 벌린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아무도 안 사는 지역에 도로를 깔고 진짜 배 한 척 안 다니는 곳에 항만을 짓고 그야말로 성장률을 겉으로 나타나게 성장률을 높일 수만 있으면 별짓을 다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유로도로 깔아놓고 그다음에 뭐 항만 지었는데 만약에 배 한 척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배에 선박에 수수료 같은 거 못 받죠. 유로도로 같은 거 지방정부의 이 LGFB로 만들어놨는데 차가 한 대도 안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통행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게 자꾸만 적자가 더 늘어나게 만드는 최악의 문제점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할 때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가짜 성장을 만들어냈지만 이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야말로 특수 목적법인인 이 LGFB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을 만들면서 중국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 중앙정부도 이걸 알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사회보장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이걸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GFB 채권 규모를 줄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야, 이게 아니 LGFB 도대체 누가 사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금리가 막 급등을 하는데 3%대에서 4%대로 막 오르고요. 이걸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이 전국 사회보장기금도 잘 안 사주는데 중국 내에서 이걸 누가 사줄까요? 해외 투자자는 더욱더 사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괜찮겠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쯤 말씀을 드리면 매번 댓글에 달립니다. 자, 이경원이면 어떠냐? 그게 아무리 천문학적이라도 중국인데
중국을 왜 자본주의 시각으로 보느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고 중국 정부가 모든 걸 다 부양책만 쓰면 중국 경제는 살아난다. 근데 도대체 뭐가 자본주의 국가랑 다른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막연하게 중국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안 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빚 자체를 털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정합니다. 중국에서는 잘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망하지 않는다는 게 결코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 외환위기 왔을 때 1998년에 사실은 굉장히 구조조정을 빨리 했고 그러다 보니까 IMF 외환위기를 빨리 털어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 회복 속도를 보였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우리가 신속한 구조조정, 즉 망할 회사는 망하게 하고 살릴 회사를 살리면서 정말 빠르게 이 속가내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중국식 대응이라는 게 사실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안 망하게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죠. 그걸 중국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니까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지켜내겠다는 건데 대마불사 이거 사실 일본이 했던 겁니다. 일본도 엄밀하게 말하면 완벽한 시장 경제가 아니었고 1989년에 일본 경제 버블이 꺼질 때 일본 정부가 택했던 방법입니다. 일본의 금융회사들 다 망할 처지였는데 어떻게든 망하지 않게 하려고 일본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제공을 했고 구조조정을 끝까지 안 하면서 좀비 기업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됐느냐? 지난 30년 동안 불황을 겪었던 거죠. 자,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결국 뭐냐? 일본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에 무슨 뭐 진짜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중국 정부가 시간을 질질 끄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헝다입니다. 헝다 이 파산 위기는 2년 전에 시작됐지만 결국은 2년 동안 끌고 오다가 지금 또다시 위기에 빠졌죠. 자,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부실 기업을 계속해서 안고 뛰는 겁니다. LGFB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중국 경제가 발에 달고 있는 모래주머니가 64kg이 아니라 200kg, 즉 이경원으로 자꾸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어떻게든 속가내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뛰는 속도가 느려지죠. 그러면 과거처럼 중국이 고성장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그 과정에서 지금 미국 언론들은 이미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더 이상 중국의 고성장의 신화는 끝났다. 그러니 40년 이 호황이 끝났다는 기사를 단정적으로 내놓는 미국의 언론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한국식으로 빨리 구조조정하는 게 일본식의 장기 불황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하니 이 중국의 현 상황을 일본의 장기 불황에 자꾸 빗대는 그런 기사들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굳이 말하자면 중국은 결코 일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무너질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을 월등히 앞섰던 때가 1989년입니다. 그 상황에서 일본은 경제가 그 당시에 무너지면서 장기 불황이 왔던 거지 이게 중국처럼 중진국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30년 동안 불황을 겪었는데 중국은 어쨌든 G2일 뿐이지 이 규모 전체 그로스로 규모는 정말 크지만 경제 발전 단계를 보면 중진국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일본처럼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된다면 일본만큼 잘 견디기는 정말 어렵겠죠. 자, 그러면 중국 정부의 대응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중국은 다르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부양책이 내놓으니까 부양책만 내놓으면 중국이 이제 경제가 살아날 거니까 중국을 오히려 투자해야 될 대상으로 봐야지 중국을 빠져나가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중국의 최근의 대책들이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중국을 살리는 정책이 될 수 있느냐 의구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자, 당장 20일자 블룸버그 통신을 보면 이 중국 정부의 대응책이 나오는데 잘 보면 이게 과연 시장에서 효과를 낼 것인지 불안 요인이 될 것인지 사실 불분명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선 LGFB에 대해서 중국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융자기구 부채 리스크를 축소하라. 리스크 처리를 가속화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리스크 처리를 가속화하라고요? 그 위험이 있는 걸 빨리 털어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LGFB의 옥석 가리기가 되면 즉 우리가 IMF 때 구조조정했던 것처럼 얘는 망하래, 얘는
흥하래 이렇게 딱 나눠 놓으면 이 전체 자산이 망하지 않아요. 근데 옥석 가리기가 안 된 상태에서 리스크 처리를 가속화하는 이 상황이 나오게 되면 옥석 가리기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사실은 LGFB 전체의 문제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문제 있는 걸 속아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잘못하면 LGFB 시장 전체가 얼어붙을 수도 있는 대책입니다. 중국이 과연 이 속아내기를 잘할 수 있는 나라냐?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40년 동안 이 속아내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책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가 뭘 지시했냐면 국영은행 또는 뭐 지방은행들한테 대출 확대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돈을 빨리 더 많이 빌려줘라. 왜냐하면 지금 돈을 안 빌려주니까 돈이 안 돌고 지금 중국의 정부가 안 좋다.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지시가 처음이 아니에요. 중국 정부는 올해 내내 계속 중국의 국영은행이나 지방정부 은행들한테 계속해서 돈 더 빌려줘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 신규 위안화 대출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말이 씨가 먹히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국영은행은 정부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돈 싸들고 이거 다니면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그 돈을 도대체 누가 빌려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 전망이 좋아야 이 돈을 빌려가서 뭐 기업을 만든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하겠죠. 또 경기 전망이 좋아야 이 돈을 빌려가서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하겠죠. 근데 중국에서 지금 투자를 해서 도대체 성공할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돈을 막 싸들고 가서 야 정부가 지금 돈 빌려주라니까 너 빌려줄게 막 쫓아다녀요. 근데 문제점은 그 돈을 빌려서 제대로 투자해서 이걸 뭐 돈을 빌려서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빌려가겠다는 주체가 없는 상태가 지금 현재 중국의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맹점이 바로 있는 겁니다. 금융시장을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정부라는 건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다르다,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돈을 빌려가라고 지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당연히 없죠. 실제로 미국 금융회사들이 일제히 중국 익스포저, 중국에 노출된 여러 가지 위험 자산의 여러 가지 노출도를 줄이기 시작했고요. 미국 정부나 언론이 이걸 은근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말 실수인 것처럼 중국이 곧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기도 했고요. 언론도 막 나서서 기사를 씁니다. 앞서 소개한 월스트리트 저널이 대표적으로 나섰죠. 40년 호황이 끝났다 이런 얘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연일 중국 리스크를 좀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그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면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의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위축이 앞으로도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이게 쉽게 해소되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은 국내에서 돈 빌려 투자할 주체도 없고 해외 투자 주체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잃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의 변속기호가 진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 너무 빠른데? 라는 우려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중국의 불안이 만약에 중국만으로 그친다면 제가 우려라는 표현을 안 썼을 텐데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큽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블룸버그 기사에서도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룸버그 기사에도 어제자 기사에 이런 게 나왔어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 중에 상당수 기업이 중국 시장에 의존해 있고 그리고 중국에 의존해서 성장해왔던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서 제이슨 수, 레일리언트 이 글로벌 어드바이저 투자 최고 책임자 이런 말을 인용해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기업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데 신흥국 통화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특히 어떤 나라가 취약할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빚이 문제가 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선진국인 영국조차 지금 빚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이 끝까지 중국처럼 마지막까지 남들이 다 긴축할 때 마지막까지 돈 풀고 대출 해결하면서 장려하고 그런 어떤 일종의 부동산 부양책을 써고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가장 이번에 빚더미의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앞으로 한 1년 가까이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이 중국 경제가 이제 만약에 뭐 중국 경제 혼자 어렵다면 뭐 그냥 진짜 남의 나라 불구경하듯이 볼 수 있겠지만 그 여파가 어떤 식으로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이란 나라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정훈 플러스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